27세 북한 여군이 국경을 넘어 탈북 후에 남한 시골 마을에 불시착하여 한 노인을 만나 넷쌍둥이를 출산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깜깜한 새벽, 먼동이 트지 않은 어둠 속에서 박은희는 숨을 고르며 강둑에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국경 북쪽,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은 혹독한 추위와 삼엄한 경비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녀는 겨울 코트를 형체만 남긴 채 걸치고 군에서 지급받았던 낡은 군화를 질질 끌었습니다. 어쩌면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탈출을 위해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북한군 내에서 헌병 업무를 보조하던 은희미는 직속 상관들의 지독한 가혹행위와 폭언, 그리고 끊임없는 성적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의식을 잃었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몰래 감시를 피하여 근처 부대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고 있는 동료 한 명이 뒷거래하던 것을 듣게 되었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에 옮겨 국경지대를 탈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위에 입이 얼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살아서 나가야 해, 여기서 죽을 순 없어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얼어붙은 국경의 강을 건너기 위해 그녀는 총에 맞을 수도 있고 얼음장 밑으로 빠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얻은 용기가 차라리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는 심정이었죠.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을 기억한 끝에 다행히 총성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바람을 뚫고 그녀는 간신히 중국 땅으로 넘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불법 국자의 신분으로 계속 도망쳐야 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장악하는 인신매매 조직이나 브로커들에게 잡히는 것은 곧 지옥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짜 신분을 만들어내고 몰래 트럭 짐칸에 숨어 몇 날 며칠을 이동했습니다. 때론 배를 타고 때론 버스를 타고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밖에 할 수 없지만 그 운조차 언제 사라질지 몰랐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상황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쪽, 남한에만 도착하면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짧은 인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망이 그녀를 무모할 정도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동남아 쪽으로 우회하는 탈북 루트가 펼쳐졌습니다. 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때론 스스로 발로 뛰며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국경을 한 번 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거쳐 남한까지 가는 건 목숨을 건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중에 배가 고프면 길가에서 버려진 음식물을 주워 먹고 잠잘 곳이 없으면 컨테이너 뒤나 폐건물에 몸을 숨겼습니다. 추격이나 단속을 피해 매번 노심초사였는데 식욕이 없는데 다시 한번 비슷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설마 임신인가? 은희의 머릿속에 스치기 했으나 말도 안 된다고 부정했습니다. 북한군 내에서 당했던 끔찍한 폭행과 성적 학대가 떠오르며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이라니 차라리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가끔 울렁임이 더 심해져 한밤중에 토사물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갈 수도 약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감정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걸까? 남한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으면 어쩌지? 온갖 무거운 상념이 씻기지 않는 피로와 함께 쌓여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동남아 모국경을 지나 결국 남한행 비행기에 몰래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준 위조 서류가 통할지, 공항에서 걸리지 않을지 모든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한국 땅에 내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박은희는 남한의 첫 발을 디딘 날을 새로운 생일로 여기게 됩니다.
박은희가 남한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어진 건 정부의 신문과 신분 확인 절차였습니다. 대공의 여부, 첩보 가능성 등등을 점검해야 했고 그녀는 이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간첩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자 합동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원에 들어가서도 그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게 금방 드러났습니다. 이미 임신 상태가 확실해 보였고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겹쳐 위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은하예는 인천 시내 한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의사는 깜짝 놀란 눈치로 말했습니다. 박은희 씨, 혹시 쌍둥이 가족력이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은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긴장했습니다. 현재 초음파상으로 보이는 태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야 알겠지만 최소 3명 이상이 확인됩니다. 그 순간 은희는 뇌리에서 쿵하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쌍둥이라니. 게다가 3명 이상, 이후 다른 진단을 통해 밝혀진 결론은 바로 넷쌍둥이였습니다. 무려 4명의 아기가 그녀 뱃속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은희는 너무 당황해 말을 잃었습니다. 기쁜 일이기보다는 공포심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아이가 4명이라니 살아갈 미래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녀의 건강 상태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길고 위험한 탈북 과정을 거치며 과로와 기아 상태를 반복했고 심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영양 공급과 의료 케어가 시급했지만 하나원에 계속 머무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고위험 임신 판정을 내리고 안정적인 요양을 권했습니다. 때마침 하나원에서 글로벌 도시와 거리가 꽤 있는 은빛 마을이라는 곳에 신뢰할 만한 분이 계십니다. 작은 진료소와 함께 보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께 부탁해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은희는 도시의 빡빡한 환경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치료와 안정을 취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희 씨는 동의했고 며칠 뒤 그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강원도 깊숙한 곳, 외지인의 출입이 많지 않은 상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 밭과 논이 고즈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은희를 맞아줄 보호시설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공식 시설이라기보다는 안정지원센터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운영자는 52세 여성 최영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은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안내받은 주소지를 찾았습니다. 비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노란 지붕의 소박한 건물, 그 앞에 은빛 마을 안정지원센터라고 새겨진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몸집이 다부진 중년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은희 씨죠? 와, 줘서 반가워요. 나는 여기 책임 맡고 있는 최영란이라고 해요. 마음씨 좋아 보이는 얼굴에 실실 웃음을 짓는 그녀가 두 손을 내밀어 은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은희는 작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환영 인사에 긴장이 살짝 풀렸습니다. 최영란은 은희를 센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제법 깔끔한 내부에는 작은 진료실과 상담실, 숙소를 겸한 방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직원이라 수가 적었지만 은희가 당분간 지낼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이 방을 쓰면 돼요. 혼자 쓰게 할 테니 편하게 지내요.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언제든 얘기해주고 최영란은 침대와 책상, 옷장 등이 있는 방을 보여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은희는 방에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에 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지내도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얻은 평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란은 마을 주민 몇 명을 센터로 불렀습니다. 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67세 이상, 한약재나 민간요법에 밝고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책 같은 인물, 정민호는 40입체로 마을 인근에서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는 남성 간호사, 의사 면허는 없지만 마을에서는 의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든든한 존재, 38세의 송태영은 은빛 마을이장, 주민들의 신뢰가 두터운 리더, 농사와 행정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최영란은 간단한 소개 자리를 만들며 은희 씨가 사실 임신 상태인데 무려 네 쌍둥이에요 하고 말하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네 쌍둥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영양이 많이 필요하겠고요.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든 돕는 게 좋겠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보호와 치료를 논의했습니다. 은희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쭈뼛거리며 혹시나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빛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여기 온 걸 환영하오. 뭐 곧 동네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지내요. 라고 송태영 이장이 말해 주었고 정민호도 병원 갈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연락 주세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차츰차츰 마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최영란이 운영하는 안정지원센터는 탈북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일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은빛 마을은 외지인에게 폐쇄적이지 않고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인근 대도시까지 차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자주 왕래는 힘들지만 그래도 적막감보다는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커다란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당했던 폭력의 기억, 탈북 과정에서 맞닥뜨린 죽음의 문턱,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 거기에 내 쌍둥이라는 현실까지 겹치자 자다가도 식은땀을 흘릴 만큼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비명을 지르는 은희를 최영란이 달래주곤 했습니다. 괜찮아, 여긴 안전해, 걱정 말고 자 하고 등을 토닥여주면 그제야 겨우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런 식으로 뒤척이다 보니 은희도 최영란도 피로가 누적됐습니다. 은희는 점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민폐만 끼칠까? 그냥 혼자 어디 가서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몰래 센터를 빠져나가려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다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와 마을 어귀를 보니 온통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한 발도 더 못 나가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디로 가겠어? 내가 갈 곳도 없는데 그런 은희를 발견한 건 인근 밭에서 농사 준비를 하고 있던 62세 남성인 윤상철이었습니다. 어이쿠, 아가씨, 새벽에 여긴 어쩐 일이요? 은희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윤상철은 곱상한 외모와는 거리가 먼 투박한 농부였지만 부드러운 눈빛을 지녔습니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울고 산책하나 별일 없지? 은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윤상철은 젖은 눈을 보며 살포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왔으면 우린 식구나 마찬가지요. 마음 무거우면 언제든 말해도 돼. 내가 나이는 많아도 들어줄 줄은 아네. 뜻밖의 따뜻함에 은희는 더 크게 울컥했습니다.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전혀 경계심 없이 손을 내미는 농부의 모습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러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상철은 괜찮다며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고 뱃속에 아가들 있으니 좋은 공기 많이 쐬고 몸 챙겨야지라고 조언했습니다. 한동안 은희는 그의 말없이 전해지는 온기에 마음이 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은희의 임신은 여전히 고위험 다태아 임신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내 쌍둥이인데다 산모의 체력과 영양 상태가 기준치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은희는 겁부터 났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또 낯선 의료진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최영란은 마을 사람들과 상의했습니다. 은희 씨를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최선인가요? 여긴 시골이라 큰 종합병원도 1시간 넘게 걸려야 하는데 송태영 이장 역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가까운 건 아니잖소. 근데 도시로 가면 은하이 씨가 또 제대로 적응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정민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에게 정기적으로 왕진을 부탁하면 어떨까요? 물론 응급 상황이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검사와 영양주사는 일정 부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마을에 자주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어떻게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정아라는 35세 산부인과 간호사가 주 3회 정도 은빛 마을에 왕진을 오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정아는 원래 대도시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매주 며칠은 휴무일이 있어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은희의 사정을 듣고 나서 작은 봉사 정신도 발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첫 왕진날, 이정아가 초음파 기기를 가니 형태로 가져와 은희를 진찰했습니다. 네 아기가 아직은 작지만 모두 생존해 있고 심장 박동도 정상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산모의 영양 상태예요. 집중적으로 보충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체중도 낮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정가의 말에 은희는 만견자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단백 고칼로리 식사를 꼭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철분제, 종합 비타민, 엽산, 다태아를 위한 추가 영양제까지 가능한 한 챙겨야 해요. 최영란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식단 신경 쓸게요. 여기 마을은 농산물이 좋으니까 신선한 채소와 달걀, 고기류 등등을 최대한 구해서 먹입시다. 은희는 괜히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들 고생하시고 그러자 송태영 이장은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 우리가 다 함께 도와야지라고 따뜻이 웃어줬습니다. 은빛 마을은 소규모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축산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가구가 꽤 있었습니다. 은희의 사정을 들은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란이라도 좀 드리겠다. 돼지고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는 식으로 후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마을 안팎에서 모인 식재료들이 안정지원센터의 부엌으로 쇄도했습니다. 은희가 처음으로 그 광경을 본 날 너무 고마워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주민들은 아가들 잘 낳아서 다 같이 떠들썩하게 축하해보자고 하며 오히려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특히 김옥순 할머니는 임산부는 팥죽 같은 거 자주 먹으면 좋아. 내가 팥 농사도 조금 짓고 있으니까 수시로 끓여줄게라고 했습니다. 가끔은 직접 재배한 허브와 곡물을 혼합해 끓여낸 비법 차를 건네 주기도 했습니다. 그 덕에 은희는 조금씩 체중을 늘려가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여전히 야간 불안증과 악몽은 이어졌지만 낮 동안 마을 주민들의 얼굴을 볼 때만큼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몸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은희는 낮 시간에 센터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니 가을빛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북한에서 보았던 황량한 논밭이 떠올랐습니다. 식량난으로 메말라 버린 땅, 제대로 수확이 되지 않아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 그 기억이 아련하게 겹쳐지면서 정말 다르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윤상철 아저씨가 반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은희를 발견하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은희 아가씨, 몸은 좀 어떠네? 차츰 나아지고 있어요.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좀 조용히 말하고 싶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혹시 미안하지만 내가 좀 물어봐도 되겠소? 북한에서 많이 힘들었어. 은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정말 말로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윤상철은 자신의 과거를 잠깐 꺼냈습니다. 내 막내 동생도 620대 북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지. 그래서 나는 북한 사정을 잘 모르지만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이니 별별 일이 다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 은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결국 같은 민족인데 한반도의 분단이 온 비극을 다시금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일을 당했고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은희는 차마 모두 털어놓기 힘들었지만 가혹행위와 성범죄 피해를 간단하게나마 암시했습니다. 윤상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묻지도 동정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태도에 은희는 잠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거 정말 대단한 거요. 이제부턴 편히 쉬면서 새 출발하면 돼. 아가들도 잘 키우고. 그 말에 은하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임신 중기가 지나 어느덧 6개월째 접어들 무렵 은희는 갑자기 복통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배뭉침이 임신부 특유의 통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횟수와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마치 배 전체를 조이는 것 같은 통증이 새벽마다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밤중 은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듯 일어났고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잠들어 있던 최영란이 소리를 듣고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배가? 이러다? 아기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겠죠? 눈물이 범벅이 된 은희는 숨이 가쁘게 이어졌습니다. 최영란은 곧바로 정민호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민호는 8분 만에 센터로 달려왔습니다. 산모의 배를 천천히 만져보고 맥박과 혈압을 체크하니 안 좋네요. 당장 병원으로 이송합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센터에는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최영란이 차를 몰았고 정민호가 은희를 안심시키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깊은 밤 시골 도로를 달려 가까운 병원까지 가는 동안 은희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너무 아프고 불안해서 헛소리까지 중얼거렸습니다. 나 괜히 탈북했다 봐요. 아기들까지 다 잘못되면 어쩌죠? 정민호는 괜찮아요. 우리 빨리 병원에 가고 있으니까 숨 크게 쉬어요라며 침착하게 달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진통 억제제와 수액을 투여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아이들의 심박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조산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몇 주간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퇴원은 힘들어요.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은희는 은빛 마을로 온 이후 처음으로 대도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최영란과 정민호는 입원 수속과 필요한 물품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은희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거센 파도가 치듯 몰려드는 걱정에 지쳐 정신을 잃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의사는 멀리 움직이지 말고 최소한 3주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내 쌍둥이 임신이라 자궁의 무리가 심하거든요. 언제든 조산 가능성이 있으니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영란은 센터 업무도 있었지만 틈날 때마다 병원을 오가며 은혜이를 챙겼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돌아가며 힘내라는 메시지와 간식을 보내줬습니다. 덕분에 은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바로 비용이었습니다. 장기 입원의 주기적인 검사와 약물 투여, 영양주사 등으로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라는 걸 알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저 돈 없어요. 북한에선 당연히 여기 와서 번 것도 없고 최영란이 위로했습니다. 국민의료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고위험 임신에 내 쌍둥이라 추가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무렵 은빛 마을 주민들은 은희 돕기 성금 모금 운동을 즉석에서 시작했습니다. 송태영 이장이 주축이 되어 마을 공지에 우리 마을에 들어온 탈북민 한 분이 내 쌍둥이를 품고 있다. 지금 큰 수술과 치료비가 필요하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농협 통장에 곡물 판매 수익의 일부를 입금하는 한편 직접 모금함을 만들어 작은 성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전부 모이면 꽤 의미 있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은희는 또 한란 울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꼭 제가 이 은혜를 갚을게요. 아기들 낳으면 꼭 갚겠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처음 느끼는 공동체의 힘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컸습니다. 아무리 마을 주민들이 도와준다 해도 내 쌍둥이 출산이 임박하면 제왕절개 등 대형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도 중환자실 관리가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영란과 송태영 이장은 여러 복지단체나 지자체 지원 방안을 알아보며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은빛마을 안정지원센터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언론사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궁리했습니다. 결국 지역 신문 기자가 이 소식을 듣고 은빛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강원 깊은 산골에 들어온 탈북 여성, 내 쌍둥이 출산 위기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기자는 은희와 인터뷰를 원했지만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저 대중에 노출되는 거 무서워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나 제가 당했던 일들이 알려질까봐. 최영란이 기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기자는 최대한 신원을 보호하는 방으로 취재를 진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 일면에는 내 쌍둥이 임신한 탈북 여성, 도움 절실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서는 실명 대신 씨라는 가명과 은빛 마을이 아닌 강원 모처라 그만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자체가 워낙 이색적이어서 꽤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곧 방송국과 인터넷 매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은빛 마을로는 후원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혹시나 자신의 과거가 더 깊이 파헤쳐지지 않을까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영란과 송태영 이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꼭 필요한 지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후원금 계좌를 공개하고 은희와 아이들이 안정을 찾으면 차후에 감사 인사를 공식적으로 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이 은희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병원에서는 조기 진통 위험에 대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폐 성숙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4명의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댈 때마다 은혜에는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티자. 애들이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임신 35주 차에 접어들 즈음 의사들은 긴장했습니다. 보통 쌍둥이도 37주 전후로 일찍 낳는 경우가 많지만 내 쌍둥이는 더 위험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궁의 무리가 극도로 쌓인 상태라 조산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거의 병원 침대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수시로 초음파 검사를 받고 태아 심박수를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불안과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은희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35주 조금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 지금 바로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내 쌍둥이 출산은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은희는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질 만큼 공포감이 엄습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침착하게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최영란, 정민호를 비롯해 은빛 마을 주민 대표 몇 명도 병원에 모여 수술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아가들 부디 무사히 태어나길 모두 입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긴장 끝에 수술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울음소리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의사가 곧 밖으로 나와 땀을 닦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4명 다 태어났어요. 아직 미숙아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산모도 잘 버텼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최영란은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내 쌍둥이라니. 세상에 정민호도 긴장해서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일을 해냈네.